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면서 대비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4년에 5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산자 물가는 2011년 8월 이후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통계국에 따르면은 1월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 2.4%보다 더 웃돌았다고 하고요. 직전월인 12월에 2.1%보다도 더욱더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좀 집계 내용들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예상치로는 그 전문가들은 2.4%였습니다. 그리고 전월비가 2.1%였고요. 그리고 2014년 5월 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CPI 같은 경우 상승률은 그 4개월째 2%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크게 나왔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춘절이 껴서 흔히 말하는 선제적인 소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6.9% 상승해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6.5%였고요. 전월비는 5.5%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데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석유, 석탄 가격이나 그리고 원자재인 열연이나 그 저밀도 폴리에틸렌 가격들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그 감산합의 이후 오펙의 감산합의 이후 흔히 말하는 안정됨이 있는 모습, 5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가격대를 본다면 이 부분이 중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통계국은 이제 석유, 석탄, 채굴 물가가 전년 대비 58.5% 정도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석탄, 채굴은 38.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생각보다 상승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하게 되면서 통상이나 환율에 대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리고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내 자본 유출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안정화돼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일 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중국의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은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잠재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통화를 하는데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어그레시브하게 다가가기도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G20 회의나 G7 회의 때 만나게 됐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다. 5월 달이나 7월 달에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잠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발표 이후로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130원대로 장이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화가 동조화 현상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게 상승할 때는 거래 초반일 때는 1,150원 50원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마감은 1,137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퍼센트로 보게 된다면 1.2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 통화인 우리나라 통화도 같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스프레드 차이가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한 1~2%에 머물고 있고 중국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중국 내 자본이 유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본 유출 속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그게 완만해질 것이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외환 보유액 심리적 지지선이 3조 달러였는데 이 부분도 감소하는 폭이 완만해질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게 되면서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중국 통화 당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작용할 것으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중국 증시보다는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게 더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홍콩 증시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투자 방안을 좀 잡아주실까요? 올해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3,233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H주 같은 경우 보면은 1,47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12%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 3.1% 상승한 것에 비하면 홍콩 H주 지수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지금 현재 중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홍콩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텐센트나 아니면 비아작 같은 전기차 업체죠.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투자가 조금은 흔히 말하면 불편하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홍콩 증시에 관련된 ELS 펀드 같은 경우를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40% 정도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3년 내에 손해가 나지 않는 건데요. 연으로 보게 되면 7.5% 정도 기대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ELS 펀드라는 것들을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에는 ELS가 만기가 되게 된다면 그 자금이 증권사에서 빠져나가거나 자산운용사에 빠져나갔거든요. 이제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ELS 펀드를 해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ELS를 묶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홍콩 증시가 위험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형태로 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을 지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ELS 펀드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보면 전 고점이 3,3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상해 홍콩 지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16년 고점을 지금 현재 뚫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2015년 최고점인 15,000포인트까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아마도 2, 3년 정도는 지금 현재보다는 6천이나 7천까지는 가기는 힘들다라고 본다면 ELS 펀드나 아니면 이렇게 지수에 투자되는 상품을 통해서 아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 분석 Y시간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과 홍콩 증시라는 이야기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좀 많은 반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옵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